정순 씨 땅이 재개발 대상이에요. 보상금이 무려 30억 원. 강원도 속초 68세 정순이 운영하는 바다횟집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 속초 오기를 싫어하던 며느리 윤지가 갑자기 달려왔어요. 어머니, 30억 중에서 15억은 민수 빚 갚는 데 써야 해요. 정순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30억이 내 돈이냐? 너희 돈이냐?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강원도 속초의 새벽 4시 바닷바람이 바다횟집 낡은 간판을 흔들어댔습니다. 이정수는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짠내 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68살이 되어서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회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숫돌에 닿을 때마다 샤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해온 일이었거든요. 철수는 새벽에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오고 정수는 그 고기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철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정순을 지탱해 준 건 오직 아들 민수뿐이었어요. 우리 민수만큼은 꼭 성공시켜야지. 정수는 자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45세가 된 민수는 서울에서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시골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서울에서 성공한 걸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지난주 전화에서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정수는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시골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전 6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부 강덕수였어요. 정순 누나, 오늘 아침도 일찍이네. 형님도 벌써 고기잡이 다녀오셨네요. 뭐 좀 잡혔어요? 오늘은 운이 좋았어. 광어가 제법 잡혔어. 강덕수는 싱싱한 광어를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그 광어를 보며 눈이 반짝였어요. 횟감으로는 최고급이었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누나한테는 그냥 줄게. 대신 소주 한 잔만 따라줘.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정수는 정성스럽게 광어회를 떴습니다. 칼질이 익숙했어요. 회 한 점 한 점이 예술 작품처럼 나왔습니다. 강덕수는 감탄하며 지켜봤어요. 역시 누나 손맛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 서울 호텔 요리사도 누나만 못할 거야. 제가 뭘 했다고요? 형님이 좋은 고기 가져다 주신 덕분이죠. 정수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회 뜨는 솜씨로는 자신이 최고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철수가 직접 가르쳐준 기술이었어요. 오전 8시쯤 며느리 윤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문자를 읽었습니다. 윤지가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40살인 윤지는 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하는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세련되고 도시적인 모습이 민수와는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정순과는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윤지가 속초에 내려올 때마다 보이는 표정을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바닷바람을 싫어하는 듯한 얼굴, 낡은 횟집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그리고 정순의 투박한 말씨를 들을 때 스치는 불편한 기색들이요. 나는 가진 것 없어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 며느리 눈빛은 왜 이리 차갑구나.
정수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윤지가 손주들에게 할머니 집은 냄새가 나니까 빨리 나가자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을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오전 10시쯤 마을 이장 김봉수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김봉수 치고는 너무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정순 씨,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에요, 이장님? 그렇게 뛰어다니시면 몸에 안 좋아요. 김봉수는 숨을 헐떡이며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일면에 큼지막한 글씨로 쓰인 제목이 정순의 눈에 들어왔어요. 속초 연안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확정. 토지 보상금 최대 30억 원. 정수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습니다. 글씨가 잘못 보인 줄 알았거든요. 이장님, 이게 정말이에요? 어제 군청에서 정식 발표했어요. 정순 씨 땅 같은 경우는 바다 바로 앞이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30억은 나올 것 같아요. 30억. 정수는 그 숫자를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횟집을 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어요. 30억이요? 정말로 30억이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동네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큰 호텔이랑 리조트가 들어선대요.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래요. 정수는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횟집이 있는 바닷가 일대가 관광단지로 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이 횟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 당연히 없어지죠. 대신 보상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30억이면 서울의 큰 아파트도 사고 남아요. 없어진다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횟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궈온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뛰어놀던 곳이고 손주들이 와서 회 먹는 걸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특히 11살 손자 준호는 할머니의 회 뜨는 모습을 신기해하며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나도 회 뜨는 법 알려줘요.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그런 대화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진다는 말이었어요. 정순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30억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손주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고 민수 씨 사업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김봉수는 위로하려고 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인지 슬퍼해야 할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이장이 떠난 후 정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신문 보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응, 이장님이 가져다 주셨다. 어머니,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30억이라니. 꿈만 같아요. 정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본 것 같은 간절함이었어요. 민수야, 너 혹시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당장 내려가도 될까요? 윤지도 은행 일 정리하고 같이 갈 수 있대요. 정수는 이상했습니다. 평소 바쁘다고 자주 오지 못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오늘 당장 오겠다니요. 그래, 와라.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자. 네, 6시쯤 도착할 예정이에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억이라는 큰 돈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의 급한 반응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상하다.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정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거칠게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 복 받으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하늘이 도와주시나 봐요. 모두들 정순의 횡재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30억. 정말 내가 그런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정수는 혼자 의문을 품으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윤지를 위해 나물도 무쳤어요. 손주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학원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정수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3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가져올 변화가 과연 좋은 것일지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6시 민수와 윤지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윤지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지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평소 속초에 올 때마다 보이던 불편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흥분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빨리 들어와서 밥 먹자.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30억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윤지는 정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평소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하다기보다는 뜨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몹시 흥분한 사람의 손 같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지는 계속 30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러게 말이다.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난다. 정수는 된장찌개를 떠서 민수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밥을 안 먹냐? 몸이 안 좋으냐?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놀라서 그래요. 민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침울해 보일까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일부러 내려왔어요. 윤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상해? 3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면 세금 문제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윤지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계산서와 서류들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은행에서 계산해 봤는데 세금만 해도 1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10억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0억을 받는다고 해도 세금으로 10억을 내야 한다면 실제로는 20억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절세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증여를 미리 하는 거예요. 상속증여? 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정수는 윤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직 보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금 이야기,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요.
윤지야,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세금은 미리 준비해야 해요. 나중에 준비하면 손해가 너무 커요. 윤지의 목소리가 점점 급해졌습니다. 마치 당장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윤지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수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빚이 많아서 자칫하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정수는 깜짝 놀라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제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연대보증을 섰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대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시골 사람도 다 아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섰는데? 15억 정도요. 15억? 정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들이 15억 연대보증을 섰다니요.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민수가 15억을 물어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번 기회에 그 빚을 정리해야 해요. 윤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30억 중에서 15억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세금을 내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모두 안전해져요. 정수는 윤지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30억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15억은 빚을 갚는 데 써야 하고 10억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5억뿐이네. 그래도 5억이면 큰 돈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수가 빚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윤지는 설득하듯 말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왜 하필 30억 소식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윤지야, 너는 이 일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어머니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회사 일 말이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윤지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오늘까지 말 안 했냐?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요.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그럼 30억 소식 듣고 나서야 말하는 거냐? 정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뭔가 계획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해? 뭘 오해하라는 거냐?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억 소식 듣자마자 달려와서 세금 이야기, 상속 이야기, 빈 이야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윤지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어도 성실하게 살았다. 그런데 너희는 내 돈부터 계산하고 있구나.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30억이 내 돈이냐, 너희 돈이냐? 아직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 벌써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어? 어머니, 나가라.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지와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나가라고 했다.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내일은 내일 생각해보자. 윤지와 민수가 떠난 후 정수는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가져온 첫 번째 시련이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지와 민수가 떠난 후 혼자 남은 횟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바닷바람만이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어요. 15억 연대보증.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정수는 중얼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남편 철수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함께 바라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철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마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무거웠지만 횟집 준비는 해야 했어요. 회칼을 갈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순 씨 계세요? 마을 이장 김봉수의 목소리였어요. 정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장님,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어제 민수 씨 부부 만났죠? 어떻던가요? 김봉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을이 작다 보니 민수와 윤지가 늦은 시간에 떠난 것도 이미 소문이 났나 봤어요. 이장님, 혹시 민수 회사 일 아시는 게 있나요? 아, 그 이야기요? 사실 며칠 전에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제 조카가 건설업계에서 일하거든요. 김봉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회사가 꽤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군요. 연대보증도 상당히 많이 섰다고 하던데. 정수는 김봉수의 말을 들으며 어제 윤지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이장님, 그럼 민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네요? 글쎄요, 요즘 건설업계가 워낙 어려우니까. 하지만 30억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김봉수는 위로하듯 말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횟집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부녀회장 박영자였어요. 정순 언니, 어젯밤 민수 씨 부부랑 싸웠다면서요? 싸웠다기보다는 좀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정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니,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요즘 세상에는 돈 때문에 가족끼리 등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박영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큰 돈이 생기면 더 그래요. 언니도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는 언니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며느리는 다르잖아요. 며느리 눈에는 언니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30억짜리 땅 주인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박영자의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제 윤지의 태도를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민수야. 어머니,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채권자들이 다음 주까지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저를 고발하겠다고 해요. 고발. 연대보증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정수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민수야, 그럼 너는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한 달 전부터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왜 어머니한테 말 안 했냐?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요. 그리고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민수는 변명처럼 말했지만 정순에게는 핑계로 들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희가 30억 소식 듣고 기뻐한 이유가 뭐냐? 어머니 걱정해서가 아니라 너희 빚 때문이었던 거 아니냐?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 정수는 차라리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야,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한 돈이기도 하고. 어머니,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회사만 살리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나중에? 언제? 한 2년 정도면. 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년 후에 갚겠다니요. 자신이 70살이 넘어서까지 기다리라는 소리였어요. 오후 4시 윤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다시 찾아뵐게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고요. 정수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녁 6시 윤지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죄송해요. 윤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안 왔냐? 네, 회사 일로 바빠서요. 제가 혼자 와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요. 윤지는 서류 가방에서 새로운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30억 중에서 10억만 저희가 빌리는 거예요. 빌린다고? 네, 빌리는 거예요. 이자도 드리고 나중에 다 갚을게요. 윤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용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5%로 하고 3년 안에 갚겠다고 써놨어요. 정수는 차용증을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윤지야, 솔직히 말해봐라. 너희가 3년 안에 10억을 갚을 수 있냐? 물론이에요, 어머니. 회사만 정상화되면 충분히 가능해요. 윤지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정수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담보는 뭘로 할 거냐? 담보요? 윤지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10억을 빌리면서 담보도 없이 하자는 거냐? 어머니, 저희가 가족인데 담보까지 필요할까요? 가족이라고? 어제 너희가 보인 모습이 가족다운 모습이었냐?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0억 소식 듣자마자 달려와서 돈 계산부터 하는 게 가족이냐? 윤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어요. 윤지야, 내가 바보인 줄 아냐? 너희가 뭘 생각하는지 다 보인다.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이다. 윤지가 떠난 후 정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가족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정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망가지게 할 수는 없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횟집을 운영하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윤지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점 다급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시간이 정말 없어요.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가족이 모두 망해요. 정수는 그런 문자들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상황인 건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목요일 오전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녀회장 박영자가 급하게 횟집으로 찾아왔어요. 정순 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 며느리가 어제 마을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박영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뭔 말을 했는데요? 언니가 고집이 세서 아들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민수 씨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언니가 30억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언니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정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어떻게. 언니 조심해요. 윤지 씨가 마을 사람들을 등에 업고 언니를 압박하려는 것 같아요. 박영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횟집 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 김봉수와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표정들이 심각했습니다. 정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봉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민수 씨 일 때문에요. 며느리가 와서 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정수는 의자에 앉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장님, 그래서 뭐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정순 씨, 우리가 뭘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정순 씨. 30억이면 10억 정도는 아들 도와줘도 되잖아요. 민수 씨가 감옥에 가면 손주들은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윤지가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들을 안 도와준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왜 이렇게 저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들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정순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했거든요. 정순 씨,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뭐요? 며느리 말만 듣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정수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30억은 아직 제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어떻게 쓸지 다른 사람들이 정하고 있네요. 이장 김봉수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정순 씨,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제 가정사에 마을 사람들이 개입하는 건 좋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어색하게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윤지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수진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웬일이니? 학교는?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가 요즘 계속 할머니 욕을 해요. 아빠한테도 할머니가 나쁘다고 하고.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윤지가 아이들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요. 수진아, 엄마가 뭐라고 하더냐? 할머니가 돈을 안 줘서 아빠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기적이라고.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니요. 수진아,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그리고 아빠도 감옥에 가지 않을 거야. 정말이에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윤지가 아이들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정수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버스를 타고 속초 시외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가족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다니요.
아들은 점점 초라해지고 며느리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밤 10시 정수는 민수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윤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정순이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정수는 윤지를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윤지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 정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뭔 말씀이세요? 윤지야, 내가 마을에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윤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고. 어머니, 저는 변명하지 마라. 이제 끝이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억은 내가 받는 돈이다. 너희가 어떻게 쓸지 정할 권리는 없어. 어머니, 그럼 민수는 어떻게 해요? 윤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민수가 해결할 일이다. 어른이잖아. 정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제 결정해라. 어머니 돈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거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좋다. 그럼 내가 결정하겠다. 정수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30억은 손주들 앞으로만 신탁할 거다. 너희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어머니. 윤지가 소리쳤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속초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무거웠어요. 윤지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떠올랐지만 정수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되는데. 정수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정수는 속초 집에 도착했습니다. 횟집은 적막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닷바람 소리가 위로가 되었겠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서울을 다녀온 피로 때문이었어요. 회칼을 갈고 있는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윤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어요. 정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마을 이장 김봉수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순 씨, 어제 서울 다녀왔다면서요? 네, 다녀왔어요. 민수 며느리가 새벽부터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봉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장님,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제 가정사니까요. 하지만 정순 씨,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정수는 김봉수의 말을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윤지가 또 마을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장님, 윤지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30억을 혼자 가지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민수 씨가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요? 정순 씨,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들이 어려운데.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 나가주세요. 정순 씨, 나가달라고 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봉수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오후 1시 횟집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부 강덕수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순 누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형님. 누나,
요즘 마을에서 누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강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글쎄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정수는 강덕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누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이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누나. 저는 누나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강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오후 3시 정순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순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한법무법인 변호사 이상훈입니다. 변호사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씨 가족이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재산 분할과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족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윤지가 변호사까지 동원했다니요. 저는 만날 생각 없어요. 이정순 씨,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대화로 푸는 게 좋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해결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상속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윤지가 법까지 들먹이며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정수는 등대 앞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남편 철수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함께 걷던 길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정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지였어요.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모양인지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윤지가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윤지야, 여기까지 와서 뭐 하려고? 어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윤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위험해요. 채권자들이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해요. 그건 민수가 해결할 일이다. 어머니, 제발요. 10억만. 아니, 5억만이라도. 윤지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정수는 윤지를 붙잡았어요. 윤지야, 이러지 마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살려주세요.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마음을 굳혔어요. 윤지야, 너는 처음부터 내 돈만 노렸잖아. 30억 소식 듣자마자 달려와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거짓말하지 마라. 다 보였어.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변호사까지 동원하고. 어머니, 그건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정수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윤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수는 뒤돌아봤습니다. 윤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윤지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처음에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믿지 않으시니까. 윤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정수는 윤지의 변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윤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니, 30억은 우리가 가져야 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윤지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고 파도 소리도 거세졌습니다. 등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등대 앞 절벽에서 윤지와 마주선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평소 알던 세련된 은행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윤지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정수는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바로 뒤는 절벽이었어요. 한 걸음만 더 뒤로 가면 바다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윤지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살자고 했잖아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거세졌어요.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쳤습니다. 윤지야, 진정해라.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정수는 윤지를 달래려고 했지만 윤지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진정하라고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 지경까지 몰아놓고 진정하라고요? 윤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진이와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만 생각하세요. 30억을 혼자 가지겠다고 우리는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 윤지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었어요. 발끝에서 작은 돌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야, 나는 너희를 버리려는 게 아니다. 다만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 성급하다고요?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요. 윤지의 눈에서 광기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 시골집이 싫었어요. 비린내 나고 낡고 더러운 이 집이. 정수는 윤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민수 때문에 참았어요. 민수가 행복해하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윤지야,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믿지 않으셨어요. 윤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운 날카로운 돌멩이였어요. 윤지야, 뭘 하려는 거냐? 그거 내려놔. 어머니,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정수는 윤지의 손에 들린 돌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민수가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잖아요. 미쳤구나. 너는 정말 미쳤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쳤다고요? 어머니가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윤지가 돌멩이를 정순의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정순은 간신히 피했지만 비틀거렸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머니가 밤에 바다를 보러 나왔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하면 이 바위투성이 절벽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윤지야, 제발 정신 차려라. 정수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할머니를 죽인 엄마를 어떻게 볼 것 같냐?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해요. 윤지가 정순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정순은 넘어질 뻔했어요. 윤지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수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윤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요.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윤지야. 하지만 윤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순을 밀었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요. 으악. 정순은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11월의 바다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정수는 물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파도가 거세서 헤엄칠 수가 없었어요. 몸이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부 강덕수의 그물에 걸린 거예요. 강덕수는 새벽 조업을 나왔다가 우연히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강덕수는 깜짝 놀라며 급하게 정순을 배에 올렸습니다. 정순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정순 누나, 정순 누나, 정신 차려요. 강덕수는 정순의 이름을 부르며 인공호흡을 시도했습니다. 콜록, 콜록. 정순이 바닷물을 토하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어떻게 바다에 빠진 거예요? 강덕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정수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병원에 가야겠어요.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요. 강덕수는 정순을 병원으로 급히 실어 날랐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정수는 강덕수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나, 정말 어떻게 바다에 빠진 거예요? 술 드시고 실족한 건가요? 강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지가 자신을 밀었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형님, 혹시 저를 구해주신 일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누나가 깨어나기를 기다렸거든요.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아직 윤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형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수는 깊은 숨을 쉬고 강덕수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윤지가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다고요. 강덕수는 듣고 있던 중에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지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살인 미수잖아요. 아니에요, 형님. 아직은 안 돼요. 왜요? 그런 위험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윤지를 바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제가 죽었다고 윤지가 생각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윤지의 진짜 모습을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형님이 도와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며칠만 저를 숨겨주세요. 정수는 강덕수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윤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진짜 본성이 무엇인지 지켜봐야 해요. 강덕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정수는 강덕수의 집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돼요. 윤지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겠어요. 정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강덕수의 집 다락방에 숨어 지내며 윤지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창문 틈으로 보이는 자신의 횟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누나, 윤지 씨가 또 왔어요.
강덕수가 다락방으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울면서 부탁하더라고요. 연기가 정말 소름 끼쳐요. 정수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윤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정순에게는 가짜로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밤늦게 나가시더니 혹시 제가 너무 서운하게 해드렸나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연기를 보며 이를 갈았어요. 저 뻔뻔한 것 봐라. 직접 죽이려고 해놓고. 정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님, 윤지가 민수한테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모든 걸 다 기록해야 해요. 알겠어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다음 날 오전 민수가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정수는 창문으로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민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빈 횟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윤지가 민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 분명히 괜찮으실 거야. 윤지야,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그래서 이런 일이. 민수는 자책하며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아니야,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 윤지는 민수를 위로했지만 정수는 그 가면 뒤의 계산을 알고 있었어요. 오후에 윤지가 민수에게 속삭이는 모습을 강덕수가 목격했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요. 강덕수가 급하게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지 씨가 민수 씨한테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급한 일이 있다면서 어머니 방을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덕수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를 완전히 없애려는 거네요. 다음 날 정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강덕수가 윤지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거든요. 누나, 윤지 씨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리고 만약 시어머니가 나타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그리고 보험금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30억 말고도 생명보험이 있다면서. 정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윤지는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형님, 이제 때가 됐어요. 뭘 하실 건가요? 윤지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요. 저를 죽이려고 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오후 3시 마을 회관에서는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윤지와 민수도 참석했어요. 정수는 회관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정순 씨 실종건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군청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윤지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실종 선고가 나야 상속 절차가 가능합니다. 실종 선고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윤지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보통 5년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1년 후에도. 바로 그때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순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순 씨, 어디 계셨어요? 이장 김봉수가 물었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정수는 윤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윤지야, 놀랐지? 내가 살아 돌아와서?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 밤 등대 앞에서 내가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떨어뜨렸지. 어머니, 무슨... 민수가 말하려고 했지만 정수는 손으로 막았어요. 민수야,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이제 알게 될 거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윤지야, 내가 어제 누군가와 한 전화 통화 들어볼까? 윤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순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만약 시어머니가 나타나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윤지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30억은 물론이고 생명보험까지. 이번 기회에 다 해결해야 해. 사람들이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들이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작하기 쉬워. 녹음이 계속되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지야, 이게 무슨 소리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윤지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정수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냐? 정순이 또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야 모든 게 해결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윤지 씨,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예요? 이장 김봉수가 물었습니다. 윤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30억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민수까지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민수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윤지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정순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윤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순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살인미수로. 정순의 차가운 선언에 윤지는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드디어 정순의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었어요. 회관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윤지의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서서 며느리의 무너진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장 김봉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정순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제가 직접 신고하겠어요. 피해자는 저니까요.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살인미수 사건을 신고하고 싶어요. 윤지가 정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 정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를 절벽에서 밀어떨어뜨릴 때는 용서를 생각했냐?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30억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여자를 어떻게 용서하냐? 정수는 윤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여자와 결혼했다니. 민수야. 정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책임이 있다. 어머니, 내가 15억 빚을 진 것도 어머니 돈을 탐낸 것도 사실이잖아.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어머니를 직접 해치려고 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너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 내 앞에 함부로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해라. 정순의 선언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윤지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억울해요.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윤지가 수갑을 차이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녹음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저를 밀어떨어뜨린 건 사실이잖아요. 경찰차가 윤지를 태우고 떠나자 회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순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정순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30억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수는 마을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윤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 윤지는 피해자를 절벽에서 밀어떨어뜨려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윤지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해자께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정순은 증인석에 서서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30억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고인, 변론하시겠습니까? 윤지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미쳤었어요.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결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살인미수와 재산범죄를 고려한 결과였어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선고에 윤지는 무너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수는 법원 앞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다가왔지만 정수는 단호했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다. 네, 어머니. 수진이와 준호만큼은 제대로 키워라. 그 아이들은 죄가 없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윤지가 나오면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절대 나쁜 영향을 주지 마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정수는 30억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구나. 정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손주들인 수진이와 준호를 위해 각각 5억씩 총 10억을 교육신탁으로 설정했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죄가 없어.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 정수는 변호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이 윤지를 만나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돈으로 윤지를 직접 도와주는 건 금지예요. 변호사는 정순의 결정을 이해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20억 중 10억은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이 돈으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길 바랍니다. 정수는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만 교육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순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정순 씨는 정말 대단해요.
손주들도 챙기고 마을 아이들까지. 저런 시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남은 10억으로 정수는 작은 횟집을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개조했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책상과 의자, 컴퓨터까지 갖춰 놓았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동네 아이들이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렴. 급하게 하면 실수한다. 정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15살이 된 수진이는 많이 컸어요. 수진아, 어떻게 왔니? 아빠는? 아빠가 할머니께 인사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돈을 남겨주셨다면서요. 그래, 너희는 내 손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만큼은 지켜주고 싶어. 할머니, 엄마는 언제 나와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년 후에 나와. 할머니,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수진아,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너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거라. 정수는 손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준 돈으로 꼭 좋은 사람이 되거라. 돈의 무서움을 알고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해. 네, 할머니. 할머니처럼 착하고 강한 사람이 될게요. 1년 후 정순의 장학재단으로 공부한 아이 중 한 명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이가 기뻐하며 정순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준호도 전교 1등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 자랑스러운 손자가 될게요.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저녁이 되면 정수는 등대 앞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윤지가 자신을 밀어떨어뜨린 곳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바다가 내 목숨을 살려주셨고 내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어. 정수는 파도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손주들과 마을 아이들을 위해 살겠어요. 등대 불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바다를 향해 속삭였어요. 바다는 내 목숨을 살렸고 내 복수를 도왔다. 이제 나는 바다처럼 거짓을 덮지 않고 진실만 드러내며 살 것이다. 그리고 내 손주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손주들과 마을 아이들을 위한 더 의미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탐욕은 가족을 파괴했지만 사랑과 교육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정수는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